저희들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놓고 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국민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집어넣는 것을 결정을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더 진중하고 전략적이고 전술적이면서 상당히 일관되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이 전 세계 주식의 60%면 중국은 지금 한 자리 숫자거든요. 국력은 GDP로 보면 거의 70% 수준, 자본시장은 원사이드하게 20대 1이거든요. 그럼 이거 균형이 잡히는 게 세상 이치라 그러면 이게 올라올지 이게 내려갈지에 대한 거는 각자의 판단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 이야기를 하려면 미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우리 한국 경제가 그 틈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에 휘말려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경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나 비전이나 직관을 따져보기에는 이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참에 이번 주에는 아마 본격적인 미중 무역 협상 내용이 밝혀지겠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8시간 그리고 일요일 날 3시간에 걸친 이 미국과 중국 대표들 간의 무역 협상 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카드가 열려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으실 만큼의 전문가를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미래에셋의 중국 현지 대표도 하셨고 그전에는 삼성생명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신영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신영관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예, 상하이에서 조용히 보고 지냈습니다. 요즘 상하이도 조용합니다, 그죠? 예. 제가 상하이를 한번 갔더니만 그 차 골목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거기서 갔다 와가지고, 야, 요즘 상해 가도 그 유명한 차 골목에 사람이 없어서 비가 와서 그렇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도 어떤 분들이 막 댓글에다가 니는 중국 상하이 골목에 뒷골목을 갔다 왔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해서 예. 참 제가 우리나라 분들에게 이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예. 지금 중국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가는 그 커피 골목 이런 데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5.1절이 직전에 있었고 또 그럴 때 보면 최근에 그쪽 트렌드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시골 사람들이 장애를 많이 갔다 그러면 이제는 1선 도시, 2선 도시 사람들이 3, 4, 5선 도시로 가는 귀성형 여행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런 게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좀 트렌드가 돼가고 있고 또 복고풍의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조금은 더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달라지는 와중에서도 소비가 좋냐 그러면 여전히 좀 소비 쪽은 조금 걱정스럽긴 하죠. 예. 자,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 지금 무역 협상이 첨예하게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미국 쪽에서도 중국이 좀 더 양보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미국도 어느 정도 양보할 생각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진원전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야,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이겼어. 이런 말이 그냥 툭 나와버리면 외교적인 프로토콜로 잘못 나와버리면 미국이 상당히 화를 내서 맞습니다. 더 이상 협상이 없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1차 협상이 사실상 끝났고 터널로 보면은 길 줄 알았는데 조금 짧은 터널이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서 결과치가 조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 터널이 90일짜리 터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까지의 과정은 중국 자체적으로 그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또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쪽의 분위기는 제가 읽은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겼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첫째는 미국이 연락한 것이 맞다는 것이 대외적인 또는 밖에서의 분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워싱턴으로 날아가거나 미국으로 가서
원수들이 가거나 아니면 경제 총리들이 가거나 네. 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했었죠. 네. 중국은 끝까지 안 가고 있다가 중립국을 지정을 자기들이 했는지 아니면 합의가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스위스로 가서 그런 결과 그리고 참 미묘한 게 제가 볼 때 영국이 지금 이번에 제일 뻘쭘할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에서요? 영국이 사실상 10% 관세를 얻어내긴 했지만 10만 대의 자동차 쿼터에 지금 묶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30%고 중국은 10% 매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중국의 10% 뒤에는 비관세적인 부분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중국 국내에서는 30%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둘 다 그냥 115% 내렸고, 추가 관세 부분에서는 91% 내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는 그들이 얘기하는 이제 체면, 면자라고 하죠. 이제 미엔즈가 있고 리즈가 있는데, 면도 챙겼고 실리도 챙겼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그쪽에 좀 경도돼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과정이나 결과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중국의 해석이 일견 또 나름 합리적인.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노이즈가 발생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미국은 지금 거의 10%로 앞으로 90일 동안에 24% 관세도 10%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다 10% 때릴 거라는 기대를 우리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먼저 가서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갔다거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국민들한테 해석해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제가 하루 이틀간 본 걸로는 굉장히 좀 고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도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또 뒤에 이명계약이라든가 서랍계약서가 뭔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정보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로 봐서는 중국이 체면 치레는 충분히 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90일간 협상에서 뭔가 어떤 결과값을 얻어내기도 중국 쪽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았나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우리 신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벌기 싸움에서 중국이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떤 시간 벌기냐? 제가 시청자분들에게도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경제라고 하는 어떤 협상이나 딜은 항상 정치적인 투표와 연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고 재정적으로 아직까지 빵빵한 돈이 5개 주요 은행이 전부 공산당 은행이니까요. 재정적으로도 단단하고 통화정책상에서도 물릴 게 별로 없고 그다음에 중국 인민들은 68년도 문화혁명기에서 수억 명이 죽어나갔던 경험을 해서 원래 잘 살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살지만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울까? 방송에서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지금 물건이 안 나가서 이게 미국 가면 $10에 팔리는데 중국 내부에서 파는 사람도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화면에는 나오는데 아마 그거 밖으로 나갔던 그 오너는 중국 공산당한테 한번 잡혀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문초를 받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은 내년도 중간선거 있죠. 또 올 8월 달에 부채 상한선 다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간 싸움에서는 미국이 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번 실업률이 중국이 올라가고 있고 수출이 60% 감소하고 있고 컨테이너가 LA 항만에 도착을 했는데 40%가 물량이 빠져 있는 이런 통계가 막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미국 쪽에서 피우는 연막이고 실질적으로 다급한 것은 미국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겼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소위 말하면 열받거든요. 맞습니다. 이겼어?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중국이 이겨도 이겼다는 말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제네바에서 그 정도 미팅을 할 것 같으면 이제 끝을 어디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하느냐, 중국에서 하느냐, 아니면 제네바에서 하느냐. 이 마지막 협정을 맺는 사인하는 장소를 보면 누가 이겼는지 알 것 같아요. 미국은 주로 이기면 미국 쪽에 와서 하라 그러거든요. 중국은 지금까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당하게 합의를 보면 스위스 제네바 같은 상국에서 하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용어를 쓰면 용어를 이렇게 보면 미국 베센트 장관은 substantial이라는 단어를 progress라는 썼거든요. 그다음에 productive다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런 단어 일체 안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
경제적인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 메커니즘을 만들자. 이스터블리시 컨설팅 메커니즘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다급한 쪽은 미국 쪽인 것 같고 어떤 절차와 앞으로 더 이상 WTO 체제를 따라가지 않을 미국인이 우리는 당신들을 믿지 못하니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절차만큼은 지켜서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기구 하나 만들어 놓지? 네. 라고 현실적인 제안을 한 것은 중국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중국도 이번에 나온 멘트는 사실은 미국 쪽에 나온 영어 워딩하고 중국에서 중국어 워딩하고는 거의 네. 저는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예, 건설적으로 나왔고 말씀하신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앞으로도 지구복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그렇죠. 갖다가 좀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양쪽의 해들은 그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둘 간에 숨겨진 협상할 것들이 있고 또 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양쪽에서 서로 그 상호 호혜라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어떤 행간에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대외적으로 외교적인 수사로서 승리라는 말은 못 쓰게 되고 윈윈이라는 말을 다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네. 그렇게 썼었는데 근데 그것을 분석하는 중국의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또는 대담도 제가 어제 좀 늦게까지 봤었는데 네. 그쪽에서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번에 결코 이렇게 간 것이 잘했다. 근데 앞으로 또 언제 트럼프가 어떤 또 그런 변화 내지는 주장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히토류에 대한 거는 아직도 지금 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마지막까지 가져가면서 좀 미국을 갖다가 이렇게 콕 찌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봤을 때 중국 쪽은 시진핑의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반면에 트럼프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80% 정도가 적당하다 이랬다가 갑자기 30%로 내려왔지만 사실 액면을 다 까고 나면은 제가 판단할 때 그냥 10%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수치로 보거나 또는 체면으로 보거나 다 봤을 때 조금 할 말이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진짜로 모르겠는 거는 과연 그렇게 쉽게 물러났을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저는 어로 알아듣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저는 아로 알아듣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지금 네.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중국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슬슬 조금씩 믿음이 더 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네. 주변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 같으면은 공산당의 얘기가 더 훨씬 더 안 믿게 되고 미국 쪽에 크레딧을 더 줬는데 지금은 이게 참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발생하는 것도 시대가 참 재밌게 변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시대의 변화의 문제를 또 저희들이 한번 나눠봐야 될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보통 우리 헌법을 보면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 상황도 모든 게 소비자와 시장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팬데믹을 거쳤고 그 팬데믹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차별하지 않고 온 세계가 다 경험을 했던 내용이고 그 전에 중국은 1978년 시장 개방 이후에서부터 2019년까지 거의 한 40년 기간 동안을 아무런 경제적인 어떤 질곡 없이 큰 외환위기 없이 98년도 아시안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중국은 홍콩을 통해서 금을 대량 방출하면서 디펜스를 성공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은 소위 말하는 서구 세계가 이야기하는 대공황이라든지 공황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어떻게 거시경제가 불안해질 때, 불확실해질 때 적절하게 금리와 환율과 재정을 풀어서 만회할 것인가에 대한 소위 말하면 랩 연구 결과가 별로 없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당 독재 체제니까 어쨌든 공산당이 뭐라 하면은 쫙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표를 해야 되고 경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이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다급함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성과를 평가받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제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중국민들이 아까 제가 상해
차거리 말씀을 여쭤본 것도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대치동 엄마 아파트 모든 지역을 폐쇄. 네. 거기는 물도 갈 수 없고 식량도 갈 수 없고 네. 배민도 갈 수 없다. 해놓으면 난리 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그걸 견디더라고요. 수십만 명이. 아직까지도 중국은 그런 그 사회 체제, 심리적인 그게 가능한 국가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그걸 겪었으니까요. 저는 네. 뭐 제 경험으로는 가능했고 앞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박사님 말씀 못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팬데믹 때 집에서 200끼를 연속으로 먹었었거든요. 네, 아이하고 집사람하고.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사실 속에서 부글부글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달 지나서 풀려났을 때 네. 예,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나라를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도. 네. 하지만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또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과연 있었던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마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좀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거는 여담이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겪었던 그런 모습에서는 2,600만이라는 사람들을 한 도시에 가둬놓고 그리고 2달 열흘 동안을 먹여 살렸거든요. 네. 저희는 돈 10원도 안 썼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다 배달해 준 것도 지금 현재 배달 앱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투안이라든가 네. PDD, 핀토토라든가 이런 데서 배달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는 갇혀 있었지만 밖에서는 비즈니스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 그런 배달 업체들이 상해 시장을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 자유경쟁처럼 돼서 저희가 주문을 해서 받을 수도 있었고 한 달 정도 지나서는 그런 과정을 저는 그때 뭐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면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전시 상황에서도 우리는 못 나가고 가두리처럼 잡혀 있지만 바깥쪽에서는 그런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자리바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의 또 시장 논리가 있구나. 물론 이가 갈렸죠.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제가 감옥 생활을 갔다가 사실 2달 열흘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이제 이 공모 운용사라든가 또는 투자를 하는 회사에서는 IT 인력들이 회사에서 2달 열흘을 갖다 잡혀 있었어요. 네. 그 인력들은 회사에서 뭐 구작을 했었던 인력들이 있고 나중에 보상도 보니까 외자계는 많이 해줬고 그다음에 국유기업들은 조금 해줬다 그래서 말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건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저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될 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이 네.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거를 중국 사람들 식으로 얘기하면은 치차오라 그럽니다. 풀을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풀을 먹으면서 10년을 견딜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반응 댓글을 보니까 참 모른다. 젊은 사람들이 그걸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더 그거죠. 참 모르신다. 네.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2,600만 중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자유를 완전히 구속하고서도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 딴 거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의 뼈속에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세상이 난해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난이 이제 난세할 때 이제 난자인데 어지러울 난자. 네, 어지러울 난자인데 그 사람들은 그 진짜 자기들 본토가 어지러워지는 그래서 난세가 되는 거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속담에도 있는 게 차라리 태평 시절에 개가 될지언정 난세의 사람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속담이 입에 달고 살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사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팬데믹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우리 같으면 뛰쳐나가서 외치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정권을 바꿔버릴 일인데 네. 그쪽에서는 결국 이렇게 가두어서 5천만은 아니지만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통제가 된다는 것은 그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시 같은 상황에서는 과연 어떤 작동을 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시장이라는 개념도 필요한 사람이 물건을 들고 나와서 일정한 장소에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하든 화폐로 교환을 하든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교환함으로 해서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 그거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정치적 개념을 뒤섞어 가지고 보호도 해주고 이해관계다라는 말로 지켜주기도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물론 비슷한 체제를 가져가는데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정부가 나서가지고 만약에 인민 단결해야 된다. 2천만 지금 폐쇄하겠다. 네. 따라라. 그럼 그걸 일사불란하게 따라간다고 한다는 그 행동 양식이 네. 시장경제 활동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것은 항상 저희도 고민해야 될 문제고 저희가 네. 조심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뭐 어떤 강력한 뭐 기제나 이론보다 더 작동하는
부정적인 그런 기재라 그러면 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상수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상수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뭐 정부가 됐건 아니면 기업이 됐건 개인이 됐건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 좀 전에 말씀 주신 그런 어떤 노마드 쪽인 기가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민족으로 다 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결국은 누가 더 이 힘이 세냐의 문제는 결국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실업률 문제라든가 아니면 3억이 되는 농민공 문제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이 2억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지. 근데 이제 미국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미국에도 제가 워싱턴 DC에서 있어 보니까 예. 중국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고, 뭐 유학생도 많이 왔으니까 또 잔류하고 있는 그 중국 출신, 본토 출신의 연구원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중국을 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를 하니까. 그런데 항상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도 이제 대충 흘러나온 몇 개의 내용을 보면 대강적으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중국의 산업 구조가 너무 제조업 쪽에 맞춰져 있으니까 좀 서비스로 돌리고 금융 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미국 쪽 계산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공산당이 너무 이 개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영기업의 기능이 일반 사기업의 기능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조금이라든지 불평등한 거래가 자꾸 일어나니까 이 부분을 좀 중국 정부에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네.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중국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아, 그 우리가 다 안다. 나도 하버드 나왔고, 나도 예일 나왔고, 나도 칼텍 나왔는데 내가 다 알고 있어. 나 IMF에서 근무해봤고, 월드뱅크에서 근무해서 미국 금융 시스템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도 발전하는 단계가 있지 않냐. 좀 기다려달라. 천천히. 우리는 천천히 가고자 한다. 아마 이렇게 치고 빠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거 못 믿죠.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근데 미국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솔루션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결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중국이 뭐 역사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시간은 중국의 편이다라는 게 뭐 일반적인 관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산업 구조 자체가 1, 2, 3으로 나눠놓고 1차 산업 7%고 3차 산업 55%인데 55%에서 머물고 있는 게 지금 최소한 4, 5년째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이 올라가면서 서비스업 쪽에서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 비율이 60, 70, 80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60, 70, 80 중에서 고부가가치 쪽의 서비스 업종이 늘어나야 되는데 중국의 문제는 지금 55%에 머물러 있는 3차 산업도 문제지만 그 55% 속에서 저가,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더더욱이 큰 문제는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독일식으로 해서 인더스트리 4.0식으로 해서 독일처럼 제조업에서 키워가지고 제조업을 아예 확 더 키우든가. 근데 이거는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지금도 강한 중국의 제조업이 더 강해지면 그쪽으로는 안 가겠다는 거고 이제 하이테크 쪽으로는 가지만 인력을 더 늘리는 쪽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고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분명히 정해졌는데 문제는 이 속에서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이고 무역도 막히는 상황에서 55%를 60, 70으로 올리고 싶은 거는 시진핑이 아니라 전체 경제학자들이 다 주장을 하죠. 목 놓고 목 터지게 외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더라든가 디디 그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프리랜서 이런 친구들이 2억이 넘어요. 작년 말로. 근데 이 2억만 보면은 문제가 뭐 그래요. 뭐 14억에 2억 정도. 근데 여기에 뒷단에 있는 것이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농민공이 3억이거든요. 그럼 농민공 3억하고 이 2억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딱 합쳐 놓으면 5억입니다. 그러면 전체 14억에서 5억 명 노인네 애들 빼고 나면은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동한 인력 중에서 5억이라는 인구가 비정규직이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로 구조적으로 제가 중국을 갖다가 맨날 좋다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문제는 100개도 더 되고 그런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볼 때 부동산 문제, 지방정부 무채는 액면상으로 보여지는 문제지만 그거는 정부가 돈 풀고 미국식으로 그냥 돈 때려받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가보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을 투자하는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하고 곧 양로로 들어가는 농민공들 3억 명을 케어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남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시진핑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적게 보죠. 그냥 일자리 없고 취업 안 돼.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들이 취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농민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갖다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갖다 보다 보면 이게 문제는 100개지만 얘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101개 정도로 하는구나. 해결이 될지 몰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에는 중국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하나가 해결된 게 외부에서 지금까지 압박을 막 가져오던 트럼프발 이런 태풍이 조금 젖어들 것 같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 5월 7일에 통화정책도 발표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 했을 때만 해도 시장에서 우리 한국 쪽에서도 그렇고 이게 미중 협상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포커스하는 시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한 것과 통화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게 먼저 나왔고 이번에 중미 협상이 사실 저도 이게 이렇게 빨리 해결될 거라고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3개월, 6개월 정도는 가면서 지지고 볶고 하겠지 했는데 이게 딱 나오니까는 야, 이것도 저쪽 입장에서는 야,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국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밖에 풀어준다? 그럼 적당히 해서 딱딱 해주고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역시 구군이라는 게 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좀 중국 쪽에 유리하게 판이 돌아가는 그런 판세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뇌피셜입니다. 그 말씀을 주셔서 이제 제가 또 딴지는 아닌데 저희 이제 미국 쪽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한미 FTA 할 때도 우리 국민들이 4대 선결 요건이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스크린 쿼터 늘려야 되고 약화해야 되고 자동차 배기량 뭐 낮춰야 되고 선결 요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미중 무역 협상 하기 전에 방금 말씀 주셨던 지준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이라든지 어느 정도 말로서 공산당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회담을 열기 위한 선결 요건 중에 하나를 그렇게 보실 수 맞춰놨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중국도 아주 긍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회담장에 딱 가면 다 이해한다. 우리 저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지금 판공성이 저 중앙인민은행 총재하고 있고 지금 뭐 하버드대 출신들이 우리 공산당 안에도 뭐 질비하다. 다 아는데 좀 기다려라. 우리 이제 시장 개방한 지 50년도 채 안 됐는데 뭐 벌써부터 이렇게 서두냐. 이제 이게 중국의 변일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 그 말을 믿기가 과연 쉬울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솟아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국가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 민의를 대변하는 하나의 기관 또는 사람은 신뢰관계를 떠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세계가 중국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를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 또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우리 신 대표님께서 한 20년 사셨죠 중국에? 조금 더 됐습니다. 사시면서 믿을 만합니까? 저도 뭐 그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도 항상 의심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 외국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명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도자도 못 믿을 행동을 참 많이 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믿음은 결국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발현이 되고 구현이 되냐의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생긴다. 이거는 정말 공전에 없던 그런 이 크로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진전이 돼갈지 항상 우리도 또 의심을 가지고 봐야 되죠. 미국도 이게 맞나 중국도 저게 맞나. 근데 제가 거기서 판단할 때는 시진핑을 믿는 사람들도 그쪽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이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하고 근데 시진핑으로부터 어떤 호혜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또 절대적인 지지를 하고. 그렇겠죠. 뭐. 그거는 뭐, 그게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일도양단으로 구분하는 거는 저도 어렵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숫자는 훨씬 더 시진핑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힘을 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은 시진핑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쪽의 정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딱히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진핑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그쪽에서는 볼 때 투자하고 돈도 좀 있는 사람들, 중국 친구들이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자유와 뭐 민주 이런 또 VPN을 통해서 유튜브도 많이 보는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시민들이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계층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기층민이라고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들한테 요구되는 게 이제 주기층 해가지고 저지청 그러면은 밑으로 낮은 데로 임해라 이런 건데 이쪽에 있는 글쎄요, 12억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은 많지만 힘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밸런스가 깨지느냐의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앞으로 이제 중국의 소위 말해서 문명 사회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피탈리즘이고 마켓으로 가야 되는, 그게 중국이 생각하는 당위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을 딱 이야기하라 그러면 의구심, 호구심 말씀을 주셨지만 모든 것이 비대칭적인 어떤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미국은 소비, 여기는 생산. 뭐 그런 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또 제국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20세기 동안 쭉 해왔고 그 습을 버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중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인데 미국이 그동안에 세계를 지배해온 내용을 보면 산업과 상업이 앞장서서 나가면 뒤에서 반드시 금융자본이 만들어져서 이를 실탄을, 포탄을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나간다는 걸 배워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비대칭적인 성격을 가진 두 국가가 미래에 대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려 그러면 저희들이 국민들의 어떤 행동과 생각하는 방향에서 요거는 공통분모다. 그냥 제가 그냥 이것도 이제 저의 그 짧은 조견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중국은 뭐든지 들어가면 그쪽식으로 변하는 그 용광로 같은 사회가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사회주의가 들어가서도 중국식 사회주의가 됐고 자본주의가 들어가서도 중국식 현대화, 물론 사회주의의 틀을 담고 있죠. 그리고 저는 명언이라고 봅니다. 등소평이 얘기했던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고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 그리고 흥묘 백묘는 뭐 너무도 많이 아시는 거. 근데 그런 것들처럼 들어와서, 불교가 들어가서 그쪽에서 대승소승이 또 나눠지고. 그렇죠. 뭐 종교도 지금 무지 많아요. 저희 집 사람도 거기서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뭐 여기 성당 갔다 저기 성당 갔다 하는 게 여러 군데 갈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종교의 자유와 집회가 완전히 뭐 차단된 걸로 아시지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네, 허용이 돼 있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남은 거지. 예를 들어 거기서 우리 옛날에 했던 것처럼 막 일제시대 때 태극기 막 인쇄하고 이런 거는 다른 얘기죠. 근데 나름대로의 그 숨이 턱턱 막히는 정도는 아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상하이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를 어떤 체제로 인정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는 그냥 프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결국 돈이 모든 걸 결정하는 사회인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남은 부분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하고 이번에 좀 사그라들긴 하겠지만 결국 경쟁은 가고 이것은 뭐 헤게모니 싸움인 거지 이념이라든가 다른 싸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들은 그들의 특색을 살려서 계속 나가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서 누가 뭐 시진핑이 잡건 아니면 다른 누가 잡건 뭐 집단지도 체제로 가건 이거는 그들이 결정할 문제지, 저희가 그게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이제 미국조차도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소련도 그렇게 됐고 일본까지도 했고 그 멀리는 영국까지도 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글쎄요, 미국조차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 과도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들의 바텀라인, 아까 말씀드린 대만 문제라든가 그들의 체제적인 측면에서는 건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결과가 예측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가는 뭐 다극 체제가 됐건 양극 체제가 됐건 간다 그러면 체제 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사업 결정을 할 때 그쪽에 들어가서 못 나와 이런 우려는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많죠. 그럴 거면은 저도 이제 300번을 중국을 들락날락 하면서 항상 목숨을 갖다가 걱정을 하고 내가 못 나올 수 있을까 얘기해야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경도돼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열렸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타치를 못 할 것이고 안 할 것이고 할 필요도 없겠죠. 제가 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쪽 사회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하여튼 좀 뭔가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우리가 사실은 연구를 많이 했었어야 되거든요. 우리만큼 중국을 잘하는 나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학도 그랬고 인문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 중국이 공산당이었다, 사회주의 국가였다는 것 하나로 책만 읽어도 다 뭐 불온서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연구를 못한 측면이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결국 대한민국이 중국을 향해서 뭔가를 제안을 하고 뭔가를 얻어내려면 아쉬운 점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죠. 그 알아야 되고 또 그 알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에다가 팔아먹고 일본에다 팔아먹고. 근데 그거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그 이제 여쭤봤던 말씀이면서 지금도 관심 갖고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쇠퇴하기 마련이니까 그럼 절대적으로 뭐 권력이 영속한다라고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식적인 일이지 않나. 권력은 절대적일 수 없고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 주석이 구축해 놨던 15년 내지 20년의 중국의 어떤 정치 구조 또 경제 구조가 이 양반이 사라진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미국이나 뭐 한국처럼 nothing but 바이든 뭐 이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중국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계속 가져간다 이 체제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주석 체제가 무너졌다고 해서 뭐 중국이 박살난다, 중국이 째진다, 사계로 나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원래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담금질을 받아서 새롭게 변해 나가는데 익숙해지 아까 모든 걸 다 이렇게 용광로처럼 받아들여서 녹여버린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중국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뭐 가택연금 당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쪼매난 우리 양옥 같은 데서 아파트에서 가택연금 당하신 걸로 착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궁궐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십니다. 그런 개념도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중국이 변화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와 중국의 변화가 이런 점이 다르니까 너무 이렇게 자극적이고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소식에 민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또 볼 때 분리를 해서 봐야 되는 게 시진핑이 하야를 하거나 뭐 어떤 변화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동난으로 들어가고 난세가 오고 이런 시각이 하나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땐 시진핑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15년 구축해 놓은 것이 사실 저희가 볼 때나 중국에서도 왜 반대파가 많냐 하면 너무 빨간 쪽, 왼쪽으로 가는 모양이 있었죠. 그리고 대만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사실은 그런 어떤 의지에서 나온 건데 하나 설명을 안 드리는 게 이번에 낙마된 그 네다섯 명의 시진핑 계열의 군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부 정부라 그래서 대만 건너편의 복건이라든가 안휘성이라든가 상하이까지 포함한 이 절강 이쪽을 맡고 있는 건데 여기가 시진핑이 근무를 제일 오래 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진핑의 어떤 군부에서의 약함을 그들이 보충해 주면서 신복이라고 심어놨지만 이번에 차례차례 다 제거가 됐다는 것이 뭐 정설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들을 왜 중용을 했을까에 대한 문제는 대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 조금 수그러들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 내부에서도 대만 관계를 이렇게 어떤 급진적인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이쪽의 긴장 관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한 사람이 세계 직책을 등소평 이후에 사실상 가졌던 그런 사람이고 총리도 지금 비서 출신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권력이 분산이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권력을 나눠먹는 거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쪽 시장이 과거에 강택민이나 후진타오 때 외자가 좋았지 않습니까? 아주 좋았죠. 그런 것이 다시 회귀를 한다 그러면 남은 것은 그 당시에는 중국이 저발전 또는 중발전 단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들이 이제 심지어 무기조차도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그렇게 봤듯이 무기조차도 어떻게 보면 중국산하고 K방산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장은 뭐 이 정치적인 어떤 변화로 인해서 돌아가서 조금은 더 열릴 가능성 그게 시진핑에서도 열릴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변화가 있어도 열릴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우리의 숙제인 거고요. 그들이 가는 방향이 조금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열고 더 바뀌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안 바뀌면 우리는 나와야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쪽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가기관이 없어요. 사실 한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는 수백 개의 기관에서 띵크탱크들이 뭐 수천 수만 명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냥 파트타임 중국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깊이도 그렇고 넓이를 같이 못 가져가는 게 좀 아쉬운데 어쨌건 제가 볼 때는 어떤 방향으로건 지금 미국, 중국도 이렇게 타협을 해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사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공산당이고 시진핑이 아니라 시진핑이 아니면 어쩔 건데요 우리가. 그리고 시진핑이 아니고 또 다시 집단 체제로 갔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물론 우리도 정부가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는 결국 태풍의 눈에 있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와 있는데 우리가 국내 문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세상도 변했지만 중국은 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뭐 여행이나 관광을 가서는 잘 못 느끼실 것 같고요. 현재 살고 계시다가 신영관 대표님처럼 잠시 일주일 사이에 한국에 나오셨다가 들어갔는데 없던 도로가 생겼다거나 있던 건물이 부서져 버린 상태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중국이 말하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부실공사일 가능성이 커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하여튼 뭐 변화가 한 1년만 안 보면은 또 다른 세상이 돼버리고 사실 작년만 해도 시진핑 뭐 그런 거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무역 전쟁 벌어졌지요. 뭐 그 러우 전쟁도 끝나가는 것 같지요. 또 인도 작살내고 또 저기 중국의 방산이 또 뭐 날아간다 그러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번에 그 전쟁 보면서. 그러니까 무기의 성능이 아니고 그 무기들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면서 중국의 무기 시스템이 남들이 안 보고 후졌다고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이 외치는 사이에 저들은 또 한 2스테이지는 업그레이드가 돼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 안 보면은 못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존 시각으로 보다 보면은 결국 오독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계속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때 서점에 가면 초격차 시대라고 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책을 읽으셨으면 그 초격차의 시대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저도 공부를 했고 우리 신영관 대표님께서도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공부라고 하는 게 뭐 책 읽고 하는 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놓고 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국민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집어넣는 것을 결정을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더 진중하고 전략적이고 전술적이면서 상당히 일관되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의 대사를 임명하는 것과 중국 대사관의 한국 대사를 임명하는 것을 보면 참 아직도 멀었다. 대한민국은 소위 말해서 중국어 중자도 못하는 양반을 대사로 거기다 갖다 놓으면 물론 뭐 통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원래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영관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앞에 중국 대표단이 앉아 있고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만 우리 신 대표님은 중국말 하는 거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못 아는 척하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말을 주고 왔습니다. 야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더 깎자. 이런 말을 하면 신 대표님은 그걸 알아들으셔갖고 저한테 종이 쪽지로 쟤들이 지금 깎으려고 하니까 이런 점은 대비를 하세요라고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능력자들이 또 그런 필요성들이 대한민국은 왜 느끼지 못하는지를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많은 유튜브나 뉴스에서 국민들과 시청자들에게 제시하는 그 내용들이 카드라라고 하는 통신 외에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신영관 대표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시면 꼭 모셔가지고 중국 현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거는 한국에 살면서 중국 신화통신을 보기도 어렵고요. 또 그들이 VPN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주고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속들이 그 속사를 들여다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영관 대표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국격과 국력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는가. 이 초격차의 시대에 초격차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신영관 대표님 다시 모셨고요. 대표님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미중 무역 협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아마 미중이 서로가 실리와 명분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 그 카드가 까여질 때까지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해결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루 이틀 사이는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 가능성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커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내부에 우리 흔히 뉴스에서 말하는
내부 분열이나 뭐 쿠데타나 뭐 또 뭐라 그럴까요? 뭐 4분 5열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내전 형태는 없을 거다. 이 정도는 이제 오늘 이해해 주셨을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신영관 대표님 오셨는데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질문 못한 게 제가 한계가 있어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신영관 대표님께서 요거는 좀 한국 가면 꼭 말씀드리고 싶다. 중국을 이렇게 이해해달라. 아니면 중국과 한국 관계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차기 정부에 바라는 말씀도 좋고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뭐 제가 자본시장, 중국에서 자본시장만 이제 20년 넘게 있으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박사님 또 이 채널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 어느 때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도 열리기도 하지만 그쪽에도 강하고 세지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들락날락 하는 것도 힘들고 했지만 그런 도구나 루트는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도구나 그런 길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자살행위인 것 같고요. 근데 점점 더 이게 빌드업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번 협상의 결과물이라든가 뭐 그동안에 이쪽 시장은 또 점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미국 시장도 좋아지겠죠. 근데 그 두 개의 그 양극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돈을 갖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항상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변화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은 더 전문가분들께서도 조금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하나 아쉬운 게 실전 경험을 해본 분들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것이 전달해지는 루트나 어떤 그 정보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은 더 스터디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왜냐면 저는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난이도와 중국에 투자하는 난이도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을까라고 보면 결국은 투자하는 지분이라 그러면 지분으로서 우리가 거기서 어떤 뭐 살을 섞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개인이나 기업이나 근데 우리 기업들은 너무 장인정신 투철해서 그런지 남의 기업엔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중국 기업들은 뭐 샤오미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샤오미가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이미 니오라든가 샤오펑이라든가 모든 데 투자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지분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석을 하면서도 자기 차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 상상하기 힘든 구조죠. M&A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거나. 근데 샤오미 차가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니오라든가 샤오펑이라든가 이런 3대장들이 다 와서 거기 회장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누가 더 열린 거냐라는 질문에는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저는 화웨이도 그렇고 샤오미도 그렇고 이런 기술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들은 뭘 할까? 결국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가뜩이나 크고 넓은 시장에서 그들이 세지면서 대항할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한국 기업이다 아니면 독일 기업이다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곳이 자본시장인데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은 과하죠. 근데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도 과소입니다. 그래서 좀 보십사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거고 뭐 중국 와서 사실 필요 없어요. 뭐 저만 살면은 뭐 됩니다. 우리 신영환 대표님께서 이제 앞으로 해주실 역할과 일이 있는 게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댁에 사시는 HTS 한번 열어보시면 미국은 주식 금방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주식을 HTS로 거래가 지금 네, 거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각 증권사들이 다 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미국 주식이 있고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주식까지 들어가거나 중국에 ETF를 들어가신 분은 없어요. 근데 한국의 운용사들의 ETF까지는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주식 지금 사면서 굳이 뭐 한국 ETF 통해서 사지 않으셔도 되고 미국 가서 그대로 바로 ETF 사셔도 되지 않습니까? 네. 특정 ETF는 제가 말씀 안 드릴 텐데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건 두 개가 크다 그러면 사실 미국 주식이 전 세계 주식이 60%면 중국은 지금 한 자리 숫자거든요. 국력은 GDP로 보면은 거의 70% 수준. 국력도 이제 뭐 맞다에 떠서 야 스위스로 와 이래서 싸우는데 자본시장은 원사이드하게 20대 1이거든요. 그럼 이거 균형이 잡히는 게 세상 이치라 그러면 이게 올라올지 이게 내려갈지에 대한 거는 각자의 판단입니다. 근데 올라오더라도 투자 안 해. 괜찮은데 세상의 변화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쪽에 휴머노이드도 그렇고 AI의 뭐 LLM도 그렇고 소비재도 그렇고 IT 뭐 휴대폰 너무도 많이 있죠. 그런 변화를 갖다가 쫓아가면서 제대로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조금 왜곡이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유튜브를 안 했죠. 그거 뭐 얘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왜곡이 하셔야 발생하고 됩니다. 예, 공익 차원에서. 예, 이제는 뭐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제 말 듣고 투자하시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안 보시고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곽수종의 경제학교에서 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워렌 버핏이 네. 11살 때 투자를 했었어요. 11살 때부터. 그 전에부터 이제 껌 팔아가지고 돈도 모으고 했는데 그 일화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 일화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 그러면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제조업할 필요가 없거든요. 중국 열심히 제조업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저한테 배당 줄 건데요, 앞으로. 그걸 노려야죠. 편하게 먹고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신영관 대표님 같은 분들이 앞으로 어스얼라이언스나 많은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셔서 정확한 정보 그리고 속살이라 그럴까요? 네. 본질.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 국민을 이해하고 중국 투자자를 이해하고 중국 시장을 이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 중국에서 들어오실 때마다 신영관 대표님은 제가 꼭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현지 상황에 대한 말씀도 나눠보고 미국 입장에서 또 중국 입장에서 서로 티키타카도 한번 나눠보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관 대표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